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는 단어나 문장 있으신가요? 왜 어떤 특정한 단어를 내가 듣거나 말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든가, 혹은 이 사람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한데? 나랑 통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나 문장을 쓰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험 같은 거 말이죠. 저는 다정하다 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 소개에도 다정한 낭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늘 다 뜻정, 한마디로 정이 많다,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뜻이죠. 기술의 발전에 점점 가속도가 붙고 인터넷, 인공지능, AI, 챗 GPT가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한다면, 저는 그 답을 바로 이 다정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동정하고 배려하고 마음을 나누고 정을 베푸는 일이야말로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결국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다정함이 이 세상을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 다정이 제목에 들어간, 그리고 다정함을 주제로 한 책이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또 믿고 보는 출판사인 어크로스에서 나온 책이라 더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하나의 책라디오 68번째 책,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 입니다. 저자는 책을 쓰는 작가이자 출판사 대표, 강연자, 대리운전기사, 비영리 사단법인 이사장 등등 직업이 정말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유퀴즈에 출연도 하셨더라고요. 저도 유퀴즈를 평소에 즐겨보는데 이 편은 봤던 기억이 없어서 책을 읽고 나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뒤늦게 봤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오늘 따로 소개하진 않을 테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물론 이 책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신문과 잡지에 연재한 글들을 주제별로 수정 보완해서 엮었는데요. 작가, 대학 시간 강사, 대리운전기사, 맥도날드 직원, 서점 주인, 출판사 대표 등등 다양한 정체성을 거쳐온 저자의 성찰과 각자 도생의 한국 사회를 살아내며 만난 사람들, 또 그 안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들을 담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편법으로 강사를 해고하는 대학, MZ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청년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무심한 사업장, 암호화폐에서만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 등 저자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현실을 비판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인간의 다정함이라는 유일한 희망을 놓치지 않는 데 중점을 둔 글을 써내려 갑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책의 뒷표지에도 저자의 그런 생각이 쓰여 있는데요. 착한 일이 손해보는 일이 되지 않고, 아이의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않고, 모르는 이에게 기분 좋게 숙소를 양보할 수 있고, 좋은 글을 닮은 좋은 어른이 될 수 있고, 고통을 성장으로 포장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바로 저자가 상상하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결핍에 마음을 쓰고 손을 내미는 일은 인공지능의 계산 안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또 냉정히 따지고 보면 내가 얻는 경제적 이득도 없으니까 비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비합리적인 선택이야말로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결국 이 사회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라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그려지더라고요. 나도 잘 되고 타인까지 잘 되면 훨씬 더 좋은 일, 그리고 건강하고 선한 연결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책에서 고른 이야기 몇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쓴 이후 북토크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힘든 일이고 항상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선함은 유약함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하긴 어린 시절부터 힘이 약한 아이들은 무언가를 잘 빼앗긴다. 싫다고 할 때마다 듣게 되는 말이 너는 착하니까 괜찮잖아 하는 것이다. 어른이 된 지금에도 그다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것 좀 해줘요 하는 부당한 요구를 당연히 여기는 누군가들이 있다. 그러나 선한 사람만큼 단단하고 강인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처럼 치열하게 분투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얼마 전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를 봤다. 주인공 부부는 미국에서 세탁소를 한다. 남자는 내향적이고 유약한 성격으로 보인다. 항상 사과하고 중재하고 괜찮다고 말한다. 손님이 맡긴 세탁물에 눈알을 붙여두고는 귀엽다고 웃기도 한다. 여자는 그런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들은 어떤 일에 휘말려 한 우주를 구원하기 위한, 사실은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 여러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자신의 힘을 빌려와 계속 싸워야 한다. 그때 남편은 말한다. 여보, 나에게는 내 싸움의 방식이 있어 라고. 나에게는 이 대사가 올해의 대사라고, 아니 한 시절의 대사라고 할 만했다. 그는 현실을 회피하며 적당히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워온 사람이었다. 타인에게 분노의 감정을 보내는 일은 쉽다. 화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건 사실 가장 간편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잘 눌러 담고 타인을 끌어안는 데서부터 자신의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정함. 이것은 단단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덕성이다. 이만큼 어려우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은 없다. 흔히 말하는 유약함과는 가장 반대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나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 1910년대에 발표된 장편소설 무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저자 이광수는 유정이라는 소설도 썼다. 사실 그만큼 무정이 시대를 살아갔던, 아니 민족에 무정했던 이도 없었을 것이다. 그에게 정의라는 것은 어느 한 대상을 향해 있거나 없거나 해야 하는 감각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시대의 많은 작가들이 그러한 무정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작가도 있다.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어느 시인은 약한 모든 것에 연민을 가졌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부끄러워했고 그러면서도 무정한 한 시대를 자신의 방식으로 걸어가고자 했다. 윤동주는 모든 존재에 자신의 정을 보냈다. 잘 드러나지 않는 모든 약한 존재에게는 더욱 그랬고 인간이 아닌 것에 이르러서도 그랬다. 그의 삶이란 다정함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시적 표현이었겠으나 나는 그가 흔들리는 잎새를 보며 실로 가슴 아파했을 것으로 믿는다. 흔한 잎새에서 민족의 아픔을, 무엇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함께 떠올린 그의 다정함은
그 어두운 제국의 시대에서 얼마나 용감한 것인가. 다시 영화로 돌아오자. 여자 주인공은 남자의 다정함에 감화된다. 그리고 그와 닮은 싸움을 시작한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건네고 끝내 그를 안아주는 방식으로 이전보다 더욱 강한 사람이 된다. 다정함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은 공허하지도 않고 유약한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낸다. 세상이 규정한 연약한 선함의 모습은 사실 없다. 당신의 삶의 방향은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어디선가 같이 걷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길 바란다. 무정도 유정도 아닌 다정을 기억하면서 지금처럼 용기 있게. 얼마 전 나의 서점을 찾은 사람이 말했다. 챗 GPT를 잘 활용하면 삶이 편해질 테니 당신도 써보라고. 요즘 그걸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웬만해선 유행을 역행하려 하는 내 주변의 작가들도 한 번쯤 써본 듯하다. 누군가는 내게 챗 GPT에게 단편 소설을 쓰게 해봤더니 꽤 그럴듯하게 써서 사실은 자신보다 잘 쓴 것도 같아서 그걸 그냥 제출할까 고민했다고도 했다. 내가 그렇군요 하고 그다지 열없는 반응을 보이자 그는 제가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리지요 하고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 이후엔 뭔가 신세계가 펼쳐졌다. 나는 그때 글쓰기 8주차 수업의 커리큘럼을 작성해야 했는데 그가 프롬프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8주차의 글쓰기 강의 계획서를 작성해줘 라고 입력하자 10초 만에 내가 상상했던 모범적인 커리큘럼이 작성되었다. 그가 여러 조건을 넣을 때마다 그것은 정교해져 갔다. 장르는 에세이이고 피드백을 몇 회차 할 것이고 계획서 내용을 조금 더 흥미롭게 해달라. 나는 그가 보는 앞에서 GPT-4라는 것에 월구독을 하고 말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제 당신의 삶도 달라질 것이라고 써보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말했다. 그 이후 나는 챗 GPT의 도움을 종종 받고 있다.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몇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의 초안을 몇 분 만에 잡아준다. 예를 들면 어느 기준에 맞추어 맞춤법을 봐주거나 기관에 제출해야 할 형식적인 문서를 70% 이상 새롭게 바꾸어 주거나 글쓰기에 필요한 사례를 찾아주거나 하는 것이다. 무언가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물으면 제법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답을 해주기도 한다. 이만하면 내가 지불하는 월 비용으로는 충분한 듯하여 3달째 구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과연 괜찮은가? 라는. AI가 이렇게 사람을 대체할 만한 물건이 되어간다면 사람의 쓸모는 무엇이고 내가 공부해온 인문학의 쓸모는 무엇인가? 그러나 더욱 상위 버전의 GPT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해도 괜찮다. 기술을 활용하고 제어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만 아닐까. AI를 활용해 소모적인 일의 시간을 아끼게 된 나는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야겠다고 막연하지만 생각하게 됐다. 어차피 사람이 기계보다 계산을 빨리 하거나 정교한 작업을 하는 건 이전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다정함이야말로 사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며 이 사회를 지탱시켜온 힘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완벽한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를 돕기 위해 움직이기도 한다.
합리와 효율뿐 아니라 감정과 관계를 고려해 사람은 다양한 선택에 이른다. 기계는 문 바깥에 배고픈 형제를 알아보고 음식을 내어준다든지 하는, 누군가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만으로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의 정답을 도출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기계가 사람의 글을 대신 써나갈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 결과물을 보며 계속 수정을 요구할 듯하다. 다정함이라는 조건을 넣어 다시 쓰기를. 타인을 상상하는 일상의 다양한 선택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를 조금 더 인간다운 삶으로 이끌어 나간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정함을 잃지 않는 것. 누군가를 인간성을 상실할 극한 상황으로 내몰지 않는 것. 모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다정한 기술사회의 도래는 가능할 것이다. 얼마 전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좋아하는 배우와 만났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 출연한 김신록 씨였다. 진행자가 그의 수상소감인 "저는 연극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사유한다를 언급했을 땐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때 다른 출연자가 말했다. "이런 말은 대부분이 알아듣는 단어를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사유라는 단어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김신록 씨는 다음부터는 생각한다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마무리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사유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왔다. 최근에 쓴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에서도 우리는 타인의 처지에서 깊이 사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다정함이다. 라고 써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본 일은 없는 것 같아서 생각과 사유는 어떻게 다른가 하고 사유하기 시작했다. 사실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생각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쓰지 않을 것을 말해왔다. 무언가 무책임하게 보였다.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다 보면 많은 문장의 마무리가 "나는 생각했다 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다고 사유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 글의 분위기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고,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알맞은 단어를 찾는 일은 어렵다. 생각은 단편적이다. 상황에 따라 잠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편린이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싫어한다, 너를 혐오한다 하는. 그러나 사유는 한 사람의 세계다. 내가 너를 왜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너를 왜 싫어하고 혐오하는지, 거기에 이르는 명확한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거듭하고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치열하게 답해 나가는 동안 완성된 한 사람의 세계관이다. 다정한 사람은 타인의 생각을 들여다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생각에 이르기까지를 사유로서 살핀다. 누군가의 처지가 되어본다는 건 그의 세계를 섬세하게 살피는 일이다. 그래야 그를 이해하고 그의 잘됨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굶주리는 누군가의 불쌍함에 공감하는 데서 나아가 저러한 굶주림은 왜 시작되었는지를 묻는다든가, 아니면 타인을 동정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핀다든가 하는 것이다. 얼마 전 TV로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는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봤다. 나는 나의 아이들을 불러 그것을 같이 시청했다. 그때부터는 그 아이들의 삶을 안타까워하는 데서 나아가 나의 아이가 저기에 있다면 어떠할 것인가, 아니 내가 저기에 있다면 어떠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김신록 씨가 연극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사유한다고 한 건 아마도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키우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에만 그친다면 그처럼 한 존재를 완벽히 연기하기란 아마 어려울 듯하다. 나는 그의 작품을 두어 편 정도 보았을 뿐이지만 그는 자신이 연기하는 대상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해냈다. 내가 그를 좋아하게 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책을 한 권 만들었다. 저자의 자취를 따라가다가 그가 2010년에 남긴 신춘문예 당선 소감과 만났다. 나의 다른 이름인 모모씨, 물풀의 나무 그늘 아래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계절이 따뜻해져 옵니다. 그는 자신의 남편을 나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다. 그의 책을 만들면서 두어 번 울었는데 그의 당선 소감을 읽으면서도 그랬다. 나의 다른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정확히 서로의 사유가 닮은 사이일 것이 분명하다.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한 존재를 그렇게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배우 김신록 씨의 삶도, 곧 자신의 에세이집을 출간할 강윤미 시인의 삶도 진심으로 존경스럽다. 그들이 계속 사유하며 또 자신과 사유가 닮은 사람들과 만나 행복할 수 있길. 나도 계속 사유하려 한다.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 빵을 싸갔다. 학교의 급식 노동자들이 3일 동안 파업한다고 했다. 아이는 밥보다 빵이 좋다며 싱글벙글 학교로 갔다. 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정규직, 그 중에서도 전문직이 되기를 기대하며 공교육의 현장에 보내지만 아이들은 비정규직이 지키는 학교 정문을 지나 그들에게 수업을 듣고 그들이 만든 밥을 먹고 다시 4대 보험도 보장도 받지 못하는 보습학원의 강사들을 만나러 간다. 역설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다시 대학원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정규직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진다. 아무리 간편한 노동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지만 학교가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하는 일은 안 된다는 글을 많이 보았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일이어서 급식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컸다. 도시락을 싸야 한다는 데에 대한 번거로움과 아이들이 빵이나 라면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급식 대란이라는 단어와 함께 분노의 감정으로도 확산되었다. 나는 유치원에 다니는 6살 아이가 있어서 당사자라기보다는 적당히 어중간한 자리에서 이 일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몇 년 뒤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았다. 그러나 볼모라는 표현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만큼 아이들에게 사람과 노동의 가치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다. 네가 오늘 한 끼를 굶는 이유는 너의 밥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주고는 도시락이나 빵이나 김밥 같은 것이나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고 얼마간의 돈을 건네주면 된다. 그러한 간편식을 몇 끼 먹는다고 몸이 망가지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그 아이들도 자라나서 노동자가 된다. 누구라도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이 전문직이거나 정규직이 될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은 평범한 노동자가 되어 저마다의 노동의 공간에 존재하게 될 텐데 그때 그 평범이라는 것의 기준은 지금과는 또 다를 것이다. 그들은 사람뿐 아니라 기계나 인공지능과도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 아프지도 않고 잠을 잘 필요도 없고 의료보험이나 퇴직금이 필요하지도 않은 그러한 존재들이다. 여기에서 승리의 정규직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이들은 이전보다 더욱 줄어들 것이다. 어쩌면 노동하지 못하고 기계가 생산한 부를 기본소득의 형태로 나누는 최초의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만 한다. 그들의 노동이 외로워지거나 슬퍼지지 않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결국 아이들의 미래를 개선하는 일이다. 그에 더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것은 그들을 돌보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일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그들의 어깨에 지우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박탈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그런 폭력의 언어는 스스로의 논리적, 감정적 빈곤함을 드러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노동 역시 또 무언가의 무게에 짓눌려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을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에게 나는 어떠한 노동자로,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표를 가지게 해준다. 이 파업을 대란으로만 여길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사람과 노동의 소중함이라는 감각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하는 선택이 모든 부모들에게 남는다. 혼자 잘 먹는 한 끼보다도 함께 덜 먹는 한 끼가 아이가 올바른 개인으로 자라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최인아 선생님으로부터 함께 글쓰기 강연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모 대기업 사원들을 대상으로 3회차. 그가 사회를 보고 내가 강의 후 함께 대담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했다. 너무나 감사해서 네 선생님 물론입니다 하고 두 손으로 전화를 받을 지경이었다. 강연비만 해도 내가 그동안 받아온 액수의 배는 되는 것이었으나 그보다 우선 그와 함께 무엇을 한다는 자체로 기뻤다. 분명 무언가 배우는 게 있을 테니까. 그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사원들 앞에 섰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은 아니었다. 다만 그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김래원이 나온 어느 영화에서 엑스트라가 뱉은 명대사처럼 그래, 선생님께 깊은 인상을 남기는 거야.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되었던 것이다. 최인아 선생님은 먼저 사회를 보는 자신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의 서점에 와본 분들이 여기 계실까요? 하고 물었다. 그는 최인아 책방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서점을 운영한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사람들은 눈치를 보다가 수십 명 중 단 한 명만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그들도 민망하고 나도 민망하고 누구보다도 민망한 사람은 그일 것이었다. 선생님, 사람들은 서점에 잘 가지 않아요.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건 왜 물어보셨어요?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아직 저의 서점에 오셔야 할 분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기쁩니다. 그 순간 강의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래, 가보면 되지 뭐 하는 안도감. 그 한마디만으로 그곳의 모든 부정의 기운이 긍정으로 바뀐 것이다. 무슨 마법을 보는 듯해서 잠시 멍해져 있는 동안 그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나도 강연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물었다. 혹시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시느냐고. 몇 년 전 경향신문의 지면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2022년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면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가 되었다. 이름이 같은 사람에게 항공권을 양도하면서 생긴 선한 영향력의 힘. 언젠가부터 몹쓸 자신감이 생긴 나는 이 경험을 말하기 전에 묻곤 했다. 혹시 이것에 대해 들어본 분들이 계실까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봤다고 혹은 나의 책을 읽었다고 손을 들어주는 분들이 있으면 기뻤다. 그런데 언젠가 40여 명의 사람들 중
한두 명만이 손을 든 날이 있었다. 나는 그때 민망함을 잘 숨기지 못했던 것 같고 다시는 묻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그러나 최인하 선생님처럼 했다면 어떨까? 아직 저의 이야기를 들으실 분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기쁩니다. 나를 아는 호의적인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만나 말하는 건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나를 모르는 호의도 저기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 말하는 건 어렵지만 멋진 일이다. 나에게 1시간의 시간을 주면 당신들을 나의 서점에 반드시 오게 만들겠다. 나의 책을 찾아 읽게 만들겠다. 적어도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겠다 하는 마음 혹은 기회. 최인하 선생님과 3번의 글쓰기 강연을 함께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단 하나의 말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고, 그래서 그의 조곤조곤한 말은 정확하고 선명하게 문제의 본질을 향했다. 마지막 강연이 끝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그가 말했다. 자신의 책방에서 정기적인 글쓰기 강연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런 그에게 무조건 함께 하겠노라고 답했고 2년 동안 7기째 에세이 쓰기 클래스를 운영했다.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혹시 이전에 나의 글을 본 적이 있느냐고. 있다고 하면 깊은 감사를, 처음이라면 이렇게 나의 글을 읽어주어 기쁘다고 다른 종류의 감사를 전하고프다. 어느 상황에서든 나와 상대방을 부정의 늪에서 견인해낼 만한 선명한 말들이 있을 것이다. 작가이기 전에 한 어른으로서 그러한 글과 말을, 한 삶을 배우고프다.